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온 진행을 맡은 백창은입니다. 어느덧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총선이 맞물리면서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차질이 생긴 재외국민 투표와 처음으로 참정권을 가진 만 18세 유권자들의 선거 교육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취재기자 소개합니다. 탐사보도팀 최양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뉴스팀 정혜련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악화되어서 공실력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날 투표율이 높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투표를 하고 싶으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를 못하게 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주어지는 특권인데.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들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이틀 전에 시작됐는데요. 정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교민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가 재외국민 투표 중지로 이어지면서 해외에 계시는 우리 많은 교민들이 사실상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부득이한 상황임을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독일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과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일부 교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캠페인을 SNS를 통해서 봤는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의 거소 투표를 허용해달라는 등의 이 청원이 올라오면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33년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은 것은 한국 정치에 대한 이런 참여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여기 동포분들이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한 표를 꼭 행사하고 싶어 해요. 시골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나 또는 이렇게 소도시 이런 데는 거의 운전을 왕복해서 열 몇 시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투표도 하고 그랬어요. 부득이하게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시국이 시국인지라 조금은 그럴 거라고 예상해야 했습니다. 지금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한 나라가 얼마나 되나요? 공식적으로 이번 총선 재외 투표 기간은 4월 6일까지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이동 제한 및 봉쇄령을 내린 국가가 늘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0일 기준 총 40개 국가에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내렸습니다. 이 재외 공간 숫자로는 65곳, 또 지역별로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이 북미는 물론 남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모든 대륙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이 재외 선거인의 절반가량인 8만여 명이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긴 하지만 참정권 행사도 국민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네, 선관위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이 국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거나 또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 선거가 실시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다 보니 이 현재 재외 국민 선거 기간 중에도 이 추가로 선거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외선거 사무 중지 또 축소를 한 주재국은 전 국민의 그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 금지,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그리고 그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입니다. 다행히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덜해서 재외국민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해당 나라에서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각국 상황이 다르다 보니 해외 공간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이 재외 투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간마다 이제 상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현지 실정에 맞게 그 재외 투표소 방역 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그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소독용품 등을 비치해서 그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할 때 그 입구에서 모든 분들 발열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이제 투표소 내부도 소독을 투표 끝나고 매일 할 계획입니다.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 그런 건 투표 사무원들이 당연히 착용을 하고 투표 업무를 진행. 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런 노력으로 선거가 무사히 치러진다고 해도 해당 나라에서 투표함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외국민 투표지는 원래 직항 노선이 있는 공간의 경우 직항편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허브 공간을 거쳐 국내로 보내집니다. 이 이후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이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이 중앙선관위에 전달을 하고 그 이후 등기 우편으로 관할 선관위에 보내지며 이 4월 15일 선거 당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각국의 항공 노선 축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로 투표함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국내로 투표함을 가져오는 게 불가능하면 그 투표함에 있는 표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국내 회송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현지 개표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마친 표가 이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로 배달될 수 없으면 이 해당 지역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외 공간에서 개표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만약 처음으로 현지에서 개표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가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현재 이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1명, 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3명, 이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을 합해서 모두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시에는 개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이 공간에서 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국내와 동일하게 각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 감시 아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선관위는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재외국민 투표 사상 처음으로 현지에서 개표하는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국내에 계신 재외국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국내보다 해외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보니까 입국한 교민들도 있고 또 일이 있어서 잠시 입국했다가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돌아가지 못한 교민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 교민들은 해외에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가격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3개월마다 처방받는 약이 있고 그리고 가족 결혼식이 이번에 겹치는 바람에 조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잠깐 이제 나오게 된 거였었고요. 갑자기 비자 효력 정지라는 정책을 중국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서 저희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고 역유입되는 확진자들만 늘고 있어서 이번에 조금 극단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의료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프랑스가.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서 이제 수용을 할 공간이 없어서 이제 병원에서 직접 친구네 집으로 와서 진료를 하다가 대충 간다든지 저는 지금 계속 프랑스에 있는 건 좋은 선택이 못 될 것 같아서 한국으로 가.
사실 프랑스에서 이제 급하게 들어오느라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먼저 생각이 났던 게 그러면 이제 내가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이 두 분처럼 재외국민 투표 신고를 했지만 돌아가지 못할 경우 귀국 투표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외 투표 기간 시작일인 4월 1일 전에 귀국한 분들에 한해서 이 귀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귀국 투표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4월 15일 선거 당일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귀국 투표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관할 선관위나 이 중앙 선관위로 하시면 됩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중에 자가격리자나 아니면 확진자의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한가요? 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이 내국인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이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를 신청해서 이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귀국 투표를 신고한 후에 4월 15일에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의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도 혹시나 모를 감염 위험에 투표를 꺼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빼놓고 보더라도 사실 그동안의 재외선거 투표율을 보면 국내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았어요. 네, 맞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처음으로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 국내 투표율은 54.2%를 기록한 반면 이 재외선거 투표율은 45.7%에 그쳤습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이 차이가 더 벌어져서 이 국내 투표율과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외국민 투표율을 좀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런 목소리는 우리 재외국민들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선거 등록을 해둔 사람에 한해서만이라도 그 방식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절차나 방법이 복잡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향후에 또 이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혹시 우편으로 하는 거소투표나 아니면 전자투표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해외 상당수 국가들이 이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요. 이 미국은 거소투표를 원칙으로 주에 따라 이메일이나 팩스 투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고 또 일본, 호주, 스페인은 거소투표와 공간에서 하는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거소투표에 대리투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치적 자유가 높고 넓게 보장되는 나라일수록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 간의 신뢰가 두터운 나라일수록 이 투표의 편의성을 높여서 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소투표나 전자투표와 같은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재외국민의 투표도 설치하고 하는데 사실 비용 대비 투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재외국민들이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성실한 국민으로서의 의무, 일종의 의무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수행하겠다. 코로나도 위험하고 외출을 하기도 조금 꺼려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투표권만큼은 그래서 21대 국회는 사실 너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불만을 넘어서
진짜로 움직이는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기쁨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전을 이제 우선하고 지침을 잘 따르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건강에 유의하면 별 탈 없이 성공적으로 선거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여 받게 되는 형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네, 다음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죠. 만 18세 유권자들인데요. 여기에는 고등학생들도 포함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미뤄지면서 이들을 위한 선거 교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45분 정당의 동영상 강의와 5분 정도 분량의 드라마 강의 형태로 최양지 기자,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네, 만 18세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53만 명, 고등학교 3학년만 보면 약 1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학생들을 지역별로도 살펴볼까요?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만 5천 명입니다. 이어서 서울이 2만 5천 명, 인천 1만 명으로 수도권에만 7만 명이 포진돼 있습니다. 5대 광역시에는 부산 8,100명, 대구 7,200명, 울산 3,300명, 대구 4,800명, 광주 5,300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합치면 9만 8,700명에 달하는데요. 1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만 18세 고3 유권자의 약 69%가 대도시에 몰려있는 셈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유효 투표수가 2,400만 표 정도였는데 이에 비하면 만 18세 유권자 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만 18세 유권자의 표가 선거에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그리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 양 극단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전체에서는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가 경우에 따라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지역이나 이념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만 18세 유권자의 표는 수백에서 수천만 표로 당락이 갈리는 격전지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세의 표가 어떻게 될까? 기존의 우리 정치 지형 또는 선거 지형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연구의 과제인데 지역이나 이념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만 18세,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선거 교육을 준비했다고요? 네, 원래대로 3월에 개학을 했다면 선관위에서는 선거교육 전문 강사를 학교로 파견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학이 이번 달로 미뤄지면서 현장 강의가 어렵게 됐는데요. 선관위는 학생들을 위해서 200여 명의 선거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또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다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조금 보완하면서 이번 선거는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절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 관계자가 말한 동영상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유권자의 의미, 선거의 가치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투표와 개표부터 당선인 결정까지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건지 새내기 유권자에게는 아직 낯설 수 있겠죠. 그래서 새내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정책과 공약 등 선거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방법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미뤄지지 않았다면 학교 현장에서 실시됐을 내용인데 이 온라인 영상들 학생들한테 전부 전달은 됐나요? 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선관위는 이 영상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고 각 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영상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좀 찾아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의 조회수도 세봤는데 이제 1일 기준으로 12,0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치고는 조회수가 조금 낮아서 놀랐는데요. 선관위 측에 조회수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조회수가 낮을 수 있지만 선거 날이 다가올수록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말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만 18세 유권자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요. 영상을 아이들이 꼭 보게 하려면 좀 개별 링크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자 같은 경우 일부는 이제 교육청을 통해 학교를 보내줬고요. 중앙선관위에서 고등학교로 바로 배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좀 지루해서 학생들이 과연 이 영상을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학생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일단 길이가 너무 길어서 끝까지 보는 것 자체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고3 학생들은 어떨까 제가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을 켰는데 시간이 43분이 뜨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이제 봤는데 이거는 좀 내가 모르는 거다. 좀 집중해서 보려고 그러면 좀 어렵더라고요. 10분 넘어가면 많이 집중력도 안 되고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빼고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부분을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루하니까 고3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 가질 만한 유명인들, 연예인들 좀 섭외해서 촬영을 했으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라도. 네, 이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왕 만드는 거 좀 재밌게 만들면 좋을 텐데요. 교육 전문가들도 이 길이에 대해서 너무 길다라는 거에 입을 모아서 동의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영상이 아이들 선거교육용으로 어떻냐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43분이라는 시간을 듣자마자 이게 보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영상이 흐르는 동안 광고가 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화가 나서 못 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들겠죠. 아이들이 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면에서도 영상은 좀 부족한 면이 보였습니다. 자도 한눈에 보려면 표라든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조 단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영상에 좀 개선할 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나마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8세 유권자들도 많잖아요. 또 일찍 대학에 들어간 대학 새내기들도 있고요. 이 유권자들은 선거 교육이나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정보들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밖 만 18세 유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청소년 지원센터나 쉼터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선거 교재도 보고요. 영상도 다운로드해서 선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런 혜택조차 못 받는 유권자들은 스스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스 보거나 아니면 뭐 내 생활에 밀접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든지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주간을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네, 처음 참정권을 가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 8곳을 알아봤는데 만 18세와 만 19세를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 시험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재경을 하긴 했지만 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라 가지고 그런 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알아서 투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선거 관련된 교육. 아마 이전에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선관위에서도 만 18세 대상 교육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다. 성인이라서 이제 기관 차원의 교육을 하기는 애매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2월 한 교육업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만 18세 고등학생 500여 명 중 450여 명, 89%가 넘는 학생들이 총선에 앞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선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좀 선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또 그 교육의 내용도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 좀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이라면 더 좋겠고요. 최 기자, 우리나라 선거 교육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청소년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들어보는 활동가들과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게 청소년에게 정치에 대한 참여나 혹은 이래서 내가 정치를 해야 하는구나 혹은 뭔가 투표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한 후에 투표의 절차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거 교육은 제가 볼 때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실제로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하죠. 초등학교 때 많이 하지만 모의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의 투표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 스스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토의도 시키고 발표도 시키고. 정 기자, 미국에 오래 살다 왔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 교육을 하나요? 네, 미국에서는 선거 교육이라고 딱 명시하기보다는 이런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정치가를 비평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선거 당국에서 교수 학습법이라든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자료를 많이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거 교육의 문제점과 현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좀 이런 쪽으로 교육 방향을 잡으면 좋겠네요. 네, 선관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선관위도 처음 실시하는 18세 유권자 교육이다 보니까 앞서 저희가 지적했던 것처럼 내용적인 면에서 다소 딱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앞으로 선거교육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텐데요. 아이들과 직접 부딪히다 보면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가려워하는 진짜 선거교육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개발되는 콘텐츠의 기초적인 자료를 쓸 거고요. 그러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으로도 나아갈 수 있겠죠. 학교 현장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실시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에 대한 비교 분석 토론, 정치 기사에 대한 NI를 통한 토론 방식들. 예전에 주입식의 강의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방법의 수업 방식이라든가 또는 강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팩트온이 준비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만 뽑아봤는데요. 친한 친구가 밥을 사주면서 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뽑아달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밥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밥을 사주면서 이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밥을 사준 사람은 물론이고 밥을 얻어 먹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을 때 학교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정당 또는 그 후보자를 뽑아달라고 하는 건 가능한가요? 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학생이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같은 반 교실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교실로 가서 다른 반 친구들에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선거법에 호별 방문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학교의 교실을 호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제 기숙사로 장소를 생각했을 때도 기숙사가 이제 각 방이 모여 있는 하나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같은 교실 안에서 선거권을 가진 학생과 안 가진 학생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같은 반에 있다면 같은 반 학생끼리 선거에 대한 의견 교류나 약간의 지지성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총선까지는 10여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모든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